지금 인하대병원에 있고 소아청소년과 박정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주제 말씀드릴 내용은 혈우병 치료 약제의 발전이라는 주제,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혈우 응고인자를 통해서 혈우병 관리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내용도 많겠지만은 잠깐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우병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발적 출혈이 생기고 저절로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라든지 위장관 출혈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주된 사망 원인이 되고, 그 외에 가장 와닿으시는 거는 관절 출혈이 너무 잦기 때문에 혈우병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로는 지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혈액 응고 과정 같은 경우는 혈관 손상이 나면은 이제 혈소판이 달라붙고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응고자들이 딱 달라붙고 섬유소를 형성해서 단단한 지혈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혈액 응고인자라는 게 계단처럼 막 단계로 다 모든 게 있어야 되는,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제대로 혈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제대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된다라는 병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혈우병은 혈액 응고인자의 결핍으로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전자 결함이 생길 수 있는데, 8번 인자, 9번 인자의 단백질이 만들어내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유전 질환이고, 8번 인자가 결핍이 생기면 혈우병 A, 9번 인자가 결핍이 생기면 혈우병 B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에 따르면은 70% 정도는 가족력이 있지만은 30%는 가족력이 없는 돌연변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혈우병의 중증도 많이 알아보실 텐데, 혈액 응고인자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성인을 정상치를 100%라고 기준했을 때 이제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40%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60%에서 140%까지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40% 밑이라 얘기하면은 혈우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중에 중요한 게 5%, 1%였습니다. 1%는 거의 안 만들어지는 경우 중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1%에서 5% 사이를 중등증, 그다음 5%에서 40%까지를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상이 좀 더 심하고요. 그럴 경우 얘기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뚜렷한 외상 없이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중등증은 1에서 5%, 중증보다는 약간 증상이 낮지만은 경증보다는 심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연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나 수술 후에 지혈이 안 될 수 있다. 그 경증 같은 경우는 외상이라든지 수술 시에 지혈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은 별 문제가 안 된, 보통 크게 출혈에 문제가 없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나오는데도 계속 관절 출혈이라든지 발목 출혈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넘어졌을 때 두 개 출혈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적인 중증도 역시 출혈 빈도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데, 중증인 경우 거의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주 1회, 중등증은 월 1회, 경증 같은 경우 연 1회 정도 출혈 빈도가 생길 수 있지만은, 중증 같은 경우는 외상 요인 없이 출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 잘 몰랐는데 출혈 생겼다, 발목 출혈 생겼다, 무릎 출혈 생겼다, 어떤 출혈 생길 수가 있고요. 중등증 같은 경우는 경환 외에서 자꾸 부딪히기만 해도 출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할 수 있지만, 소아 같은 경우 굉장히 멍이 많이 듭니다.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요. 자발적 출혈이 생길 수 있다. 경증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상의 외상이 있거나 수술 뒤에 출혈이 생길 수 있다. 자발적인 출혈은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만 있을 수 있다. 사람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잠깐 드릴 건데, 혈우병 환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출혈은 무엇일까요? 1번 피하 출혈, 2번 근육 출혈, 3번 관절 출혈, 4번 두개대 출혈이 있습니다. 네, 관절 출혈이 맞습니다. 관절 출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 출혈이 70 내지 80%, 그다음에 근육 및 연부 출혈이 10 내지 20%, 다른 장기 출혈이 5 내지 10% 정도 된다. 뇌출혈 5% 이상이다. 그렇지만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단돼서 오는 경우 근육 및 연부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딪히고 잡으면 멍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동학대로 진단돼서 아동학대로 시끄러워돼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은 굉장히 드물지만은 생길 경우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우병의 증상은 이제 과출혈, 쉽게 멍이 들고 지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관절 부위에 따라서 출혈 부위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 있는데, 관절 출혈이 가장 많고,
중증 혈우병 환자에서 자발 출혈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다. 큰 관절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중 부하가 많기 때문에 무릎, 발목, 팔꿈치에 가장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및 연부 조직 출혈도 소아는 꽤 많이 생기고요. 중추신경계 출혈도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외상과 연관될 수 있고 외상 없이도 생길 수는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혀우, 인후부 출혈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위장관 출혈 같은 경우는 위궤양 생길 수 있고 위장관 출혈로 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내과에서 협진이 왔는데 이분이 계속 장출혈로 오시는 거예요. 장출혈로 오셔가지고 뭐 내시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장출 자꾸 생기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혈액 응고인자가 뭐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지혈 검사를 하는데 지혈 검사에 약간의 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통 저희가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검사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혈우병인 거예요. 혈우병 경증. 그래서 계속 출혈이 있는데 모르고 계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치료는 보통 관절 출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출혈 관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혈은 이제 보통은 이제 쉬게 한다. 레스트, 보호 안정, 관절이나 근육의 체중을 실지 않고 해당 팔로 물건을 옮기지 않고 관절이나 근육의 사용을 줄이고 두 번째 아이스, 냉찜질 해준다. 규칙적인 냉찜질은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10 내지 15분 동안 냉찜질 해준다. 그리고 압박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압박 분들 좀 감아줘서 출혈 좀 최소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다리를 좀 올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해당 관절을 근육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 유지해주는 게 좋겠다.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응고인자를 보충해주는 게 좋겠다. 혈우병 자체의 이제 질병 자체의 원인이 혈액 응고인자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주는 거죠. 가장 중요할 것 같다. 필요시 보충요법은 보통 출혈이 있을 때 투여하는데 가능한 빨리 얘기하기로 증상 발생 시 2시간 내지 3시간 이내에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해줘라.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가 주사를 자기 혼자 주사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성인이라든지 학생이 되면 자기가 주사하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출혈 때마다 병원 가기 어렵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적정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에 걸쳐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얘기하기로는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투여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합병증이 적게 발생하고 단기간 소량의 응고인자로 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출혈 시 응고인자를 신속하게 투여해야 되는 이유는 고통을 줄일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인자 투여가 줄어듭니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 출혈이 만약에 이제 좋아졌다, 좀 좋아지고 나서는 재활 치료 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입상적으로 출혈이 멈춘 후에 이제 5 내지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때까지 냉찜질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고요. 온찜질 해줄 수 있다. 그런 게 근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내의 혈종을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그 주변 근육의 통증 및 경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으면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기계를 이용해서 연속 수동 운동하는 게 좋겠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 좋을 수 있겠고요.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 이제 근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 잠깐 나오긴 하는데 근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관절 출혈이 계속 있던 분들 어렸을 때 있던 분들은 사실은 옛날에는 예방요법 혈우병에서 출혈 예방하는 가장 원칙이 운동을 안 하는 거, 안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안 움직이고 뭐 운동을 안 하는 건데 사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잘한 분들이 조금만 이제 움직이거나 다치면 계속 출혈이 생기는 거죠. 더 안 움직이게 되는데 요새 이제 제 환자 같은 경우는 소아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예방요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사실은 대부분 관절 증상이 없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관절 증상이 없고 또 굉장히 신기한 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애들이 축구하는 애도 있고요. 축구하는 애도 있고 야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수영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주로 많은데 그 줄넘기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출혈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앞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증상 출혈이 있을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정기적으로 봤을 때 뭐 관절이 변화했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잘 운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잘 유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보는 바로는
많이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방요법을 일찍 처음부터 주기적으로 하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고 아무래도 애들이 운동을 계속 하니까 관절이라든지 근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관절 출혈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면 또 다른 환자분 한 분은 이제 경증이고요. 경증이라서 예방요법을 안 했고요. 예방요법을 시작을 안 했었고 이제 출혈 있을 때만 몇 번씩 출혈을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줄넘기라든지 체육을 하면은 계속 발목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은 이게 계속 약간 악순환처럼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방법을 시작을 하고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1번 무릎, 2번 팔꿈치, 3번 발목, 4번 어깨, 5번 등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일단 말이 많은데 얘기하기로는 이제 발목이 제일 많답니다. 소아는 사실은 무릎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발목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발목과 무릎이 하여튼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과 무릎이 가장 많다. 출혈이 잘 생긴다. 근데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제 피아노를 치는 환자가 있는데 걔는 손가락 출혈도 꽤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조심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무릎이 가장 많이 생기고 이게 아무래도 체중도 같이 부하를 하고 운동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절 출혈은 체중 부하 관절인 발목 및 무릎에 가장 많이 생기고 팔꿈치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관절이 출혈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관절 부족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절 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증상이 있는데 아실 수도 있겠지만 수분에서 1시간 동안 관절 주위 조직에 불쾌감, 저림, 조이는 느낌이 온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통증이 있을 경우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 관절 출혈이 발생하면은 관절 붓기, 열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운동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혈액응고인자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 보충해줘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관절 출혈은 만성 활막염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관절 출혈이 일주일 이내는 관절 내에서 혈액이 제거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수 있죠.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나 지속되는 경우에는 활막 안에서 이 혈액이 제거가 될 수 없다. 이 혈액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혈액 안에 염증 세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 2차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염증 반응들이 관절염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이라는 게 쌓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염증 반응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만성 활박염이 될 수 있고 섬유화가 될 수 있고 다리를 잘 못 움직이게 되는 관절 병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적 관절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적 관절은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자연 출혈이 발생한다. 계속 연속적으로 같은 관절이 출혈이 생기면은 저희가 표적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만성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연골 및 활액막에 손상이 진행이 되고 관절 병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역적이지 않은 상태로 갈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성 관절병증을 유병할 수 있는데 활막염, 연골과 뼈의 퇴화를 가져와서 혈우병성 관절병증을 일어서 관절이 영구적 손상이 되거나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자 제가 문제가 내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혈우병 환자들 중에서 혈우병성 관절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게 있었는데요. 현재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전체 환자들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45% 정도가 있다. 반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정도가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있고 이로 인해서 지체 장애를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연세가 좀 더 많으신 분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이때 진단 받으셨던 분들은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갈수록 나아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사실 조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에서는 혈우병성 관절병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좋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비율이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관절 출혈이 있는데 관절 병증이 뭐 실제로 출혈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출혈도 있지만 자발적 출혈, 외상성 출혈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부족한 응고인자를 정맥으로 투여해서 보충해 요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혈우병 환자의 잦은 관절 출혈이 혈우병성 관절 병증으로 진행돼서 삶의 질을 악화되길 막기 위해서 중등도, 중증은 1% 미만이죠. 중등도 1%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을 유지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의 종류는 1차가 있고요. 2차 요법이 있는데 1차 유지요법은 관절 손상이 오기 전에 3세 이전에 시작하는 것, 그리고 2차 유지요법은 관절 손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되도록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활동이 있기 전에 아침에 투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제 시작할 때 투여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뭐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주말에 뭐 운동이 있거나 뭐 그럴 경우엔 주말에 많이 투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략은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필요시 출혈 뭐 혈액 응고인자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고가였었고 나라에서 교장이 안 돼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출혈이 생겼을 때만 보충하는 식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지요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투여해서 어느 정도 개인성이 낮은 농도 이상을 유지시켜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환자의 출혈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필요시 사용요법과 예방전 유지요법을 같이 한다. 그래서 예방전 유지요법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혈액 응고인자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요. 그 사이에 출혈이 생기면은 외상이 생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혈액 응고인자를 투여해 준다. 그래서 출혈을 최소화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혈우병 치료제가 발전을 많이 했는데 아시겠지만 1950년대 이전에는 뭐 제대로 된 치료가 없었고요. 그 50년대 이후에 전혈, 신선 동결 혈장을 투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동결 침전 제제라고 해서 혈액 응고인자들을 모아놓은 거 이런 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여를 했었고요. 60년대 이후에 혈장 유래 혈액 응고인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봤더니 이 사람들이 혈우병 조절은 했지만은 나중에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그리고 에이즈 이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졌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바이러스 불활성화해서 혈액 응고인자제를 투여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치료받으신 분들은 B형 간염, C형 간염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낮고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없죠. 이것도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혈액제제에서 뽑으려면은 많은 게 필요하고 3,000명 정도에서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유전자 클로닝을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8인자, 9인자로 만들어서 80년대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유전자 재조합 8인자 및 9인자 농축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서부터는 더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이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방요법을 할 수 있게 됐다. 더 공급이 쉬워졌다. 그래서 예방요법이 될 수 있고 2차 예방요법을 해주는 것이 표준치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반감기 연장 제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혈우병 제제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이제 혈우병 8인자 같은 경우는 12시간 정도 반감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8인자 표준은 8인자 1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예방을 하려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근데 너무 주사 횟수가 많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고 나중에 2010년대 이후에는 반감기 연장 제제가 나오면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어낸 데다가 이제 얘가 혈액에서 없어지는 시간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 혈액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붙여가지고 얘들이 혈액에 좀 더 오래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가지고 얘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피하 주사, 우회인자 예방요법이 들어와갖고 그다음 이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혈액병의 치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부족한 혈액 응고인자를 정맥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혈장 유래 인자가 있고 유전자 재조합 응고인자가 있는데 혈장 유래 인자는 3,000명 정도의 일반 혈장에서 필요한 응고인자를 뽑아내서 만들었다.
유전자 제조합 인자는 유전자를 벡터를 이용해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만들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제 종류는 8번 인조인자 같은 경우는 혈장 유래 제제가 그린 모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혈장에서 만들어낸 자연적인 혈액 응고인자 8번이고요. 그다음 유전자 제조합 제제로 그린진, 리콤비네이트, 에드베이트, 코지네이트, 노보에이트, 뭐 진타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연장 제제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디노베이트, 엘록테이트, 엑스틸라 이런 약제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9번 인고인자 같은 경우는 혈장 유래 제제가 이제 녹십자에서 만든 백라인이 있었습니다. 백라인이 있었고 지금 유전자 제조합 제제로 베네픽스, 릭스빅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반감기 연장 유전자 제조합 제제로 이제 알프로릭스, 알델비올, 레비닌 이런 약제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반감기 연장 제제로서는 알프로릭스와 알델비올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 표준 반감기와 반감기 연장 제제를 보시면은 표준 반감기 응고인자를 투여하고 난 표준 반감기자는 한 이틀 되면 거의 뭐 바닥으로 떨어지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틀마다 투여를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반감기 연장 제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2번, 3, 4일마다 한 번씩 투여하는 것으로 해주고 어느 정도 혈액 응고인자 1% 이상은 유지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잠깐 비응고인자 차례가 부응고인자 치료가 있는데 우회인자 치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농도를 혈액 응고인자를 보충해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약제를 사용해서 혈액 응고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 대충 비슷한 비율이 혈액 응고인자가 5 내지 15% 정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유지를 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혈액 응고인자 농도를 1% 이상 유지해 주는 거 안 되게 중증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올려주는 걸 목표로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보통 혈액 응고인자 그 1% 기준이 자발성 출혈을 예방하는 퍼센트고요. 보통 이 퍼센트가 이 최저 혈액 응고인자 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3% 이상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뭐 자발적 출혈이 거의 없는 쪽으로 가고요. 보통 혈액 응고인자가 10% 이상 유지하면은 대부분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러니까 제로 블리드, 그러니까 1년에 출혈이 없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들 반감기 연장을 하면은 표준 반감기 제제하고 반감기 연장 제제를 비교를 하면은 아무튼 8인자는 반감기 연자가 한 1.5배 정도 늘어난다. 주사의 수가 한 30% 정도 줄어들고 혈액 응고인자 농도를 2 내지 3%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표준 연구가 1% 정도고 임상적 중등들을 이제 중증에서 중등도 쪽으로 옮길 수 있다. 반감기 연장 9인자 제제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4 내지 6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주사의 수를 많이 줄이고 혈액 응고인자 농도를 5% 정도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경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약제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제 그린 모노 같은 경우 12시간, 보통 유전자 제조합 제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감기 연장 제제약 같은 경우는 14시간에서 19시간 정도, 20시간 정도를 뭐 제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인자이자 같은 경우는 뭐 더 백라인이 13시간에서 19시간, 베네피스가 24시간, 릭스빅스라든지 그리고 알프루익스, 아이델비오, 레비닌 같은 경우 3 내지 5일까지 반감기 굉장히 길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일수가 이제 보통 8번 인고인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표준 반감기 제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감기 연장 제제 같으면 일주일에 2번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인자이저 같은 경우는 베네픽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투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반감기 연장 유전암 제제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알프루스 같은 일주일에 한 번 투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델 비용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좀 조절 잘 되는 분들은 2주일에 한 번, 그리고 3주에 한 번까지도 투여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아직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감기가 조금 길어져서 편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게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표준 반감기 쓰다가 이제 만약에 반감기 연장 제제를 쓰면 항체 생기면 어떡하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항체 생기는 비율은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전체적으로 혈우병 A에서는 항체가 30% 정도 생긴다고 하거든요. 30%. 근데 이거는
모든 약제를 통과해서 봤을 때 이전에 치료받았던 이 PUP라는 게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 처음 사용할 때 항체 방사율은 30% 정도 된다. 그래서 혈우병 A 전체에서 항체 발생 비율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우리나라 좀 적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30% 정도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랑 전 세계적 데이터라도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 내지 30% 정도는 항체가 생긴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약제를 어떤 약제를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항체가 더 많이 생기거나 더 적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받았던 환자, 치료받다가 넘어간 환자에서 항체가 생기는 비율은 다 비슷하게 5% 미만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에 대한 그 항체 걱정이 돼서 약제를 받고 못 받고 이거는 조금 말이 아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9번 인자 치료도 9번 혈우병 B는 항체가 굉장히 적게 생깁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5% 미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5% 미만으로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치료받지 않았던 환자들은 처음으로 약제 썼을 때는 다 같이 다 5% 정도 생기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이제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아무래도 먼저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 생길 확률은 좀 적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체를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약제를 변경하면서 없었던 환자가 변경하면서 새로 생기는 거는 좀 드문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실 때 약제를 만약에 쓰다가 반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변경하실 때 항체 때문에 항체 걱정이 돼서 못 받고 이거는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은 아니고 대부분 비슷하게 생긴다. 그래서 약제가 어떤 게 바뀐 것 따라서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우병 치료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관절병증, 기능장애를 예방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라고 돼 있고요. 관절병증은 3, 40대부터 시작한다. 이게 좀 안 좋죠. 그래서 저희 환자들이 아직은 관절병증 있는 환자가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4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된다. 그리고 예방요법을 하는 게 꼭 중요하다라고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제대로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첫 번째 관절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관절출혈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최대 3세 이전에 투여한 경우에는 나중에 관절병증이 나이가 들어도 별로 안 생기더라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과거 세대보다는 지금이 좋고요. 또 지금 세대보다 아마 미래 세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약제가 있다. 3세 이전의 예방요법을 시행하면은 연령과 상관없이 관절 상태를 정상과 비슷하게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예방요법은 아무래도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횟수가 너무 많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감기 연장 제제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제 WFH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반감기 연장 제제를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는 관절 건강이 있던 환자들도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더라도 관절 건강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출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손상이 있는 환자들도 반감기 연장제를 사용했을 때 관절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아지더라라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혈우병 관절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혈이 되도록 빨리 2시간 이내에 적절한 용량을 충분히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소한 하루 이상 치료하는 게 좋겠고 빠른 예방요법은 혈우병성 관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늦지 않게 정기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보충을 해서 일정 농도 이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고 근력을 키우는 거 중요하고 자발 출혈을 막는다.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제, 아스피린, 브루펜 등을 피하라고 되어 있고요. 통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혈우병 때 권고되는 약제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셀레콕시브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권고가 됐기 때문에 진통 효과도 있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정기적인 자세평가, 개별 재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 부상이나 사고는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요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안 움직이니까 골다공증 위험이 높고요. 혈우병 환자들에서 골다공증이 굉장히 빨리 생깁니다. 40대. 보통 이제 골 밀도가 가장 높을 때가 3, 40대거든요.
이 사람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딱 봤을 때. 근데 혈우병 환자들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골다공증이 시작하기 때문에 골 노화가 빨리 온다.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기적 운동 중요하고, 요새 얘기하는 거는 칼슘,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는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있어야 된다. 골다공증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거든요. 근력 운동을 꼭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시면은 뭐 관절출혈이 가장 많고, 혈우병성 반복되는 관절출혈은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생길 수 있고, 아기들은 되도록 빨리 방광기 연전 제제로 예방요법을 하는 게 좋겠다. 관절 출혈 시 되도록 빨리 응고인절 투여해서 충분히 주의하는 게 중요하고, 재활치료 굉장히 중요하다. 꾸준한 예방요법,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키우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겠다. 적극적인 예방요법을 통해서 무증상 출혈 관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증 A 혈병 환자이자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을 하고 있는 장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기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의 키워드는 이제 지금의 현재의 저를 상징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뇌출혈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혈우병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이제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 항체 치료를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어린 환자 같은 경우는 김은주 원장님의 논문에서 그 항체 치료 관련된 논문에 가장 어린 환자로 기록된 사람이 이제 저였던 걸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에 대해서는요, 헬스케어 수업이라는 수업을 이제 대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제 병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헬스케어 수업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과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병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병인데 제가 이렇게 몰라도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보자, 제 몸을 가꾸기 위해서라도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주민 프로젝트인데요. 이주민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 전 지도 교수님께서 하시던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 불법 이주자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건강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힘들지를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아플지, 아니면 다른 그 선배 혈우병 환자분들을 사실 만나 뵙질 못해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인지 몰랐을 때인데,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병에서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염세균 교수님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신데요. 결국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나왔던 모국이 이제 동국대학교의 헬스케어 관련된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영만 간사님이시고, 김영만 간사님이시고, 현재 제 연구를 좀 이제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나 저희 혈우병 환자들이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연 출혈이나 출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관절 건강이 이제 취약해지고 보행도 이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가설은, 걸을 때 이미 보행이 어느 정도 평소 보행과 달라지면은 그것은 이제 무증상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통증 정도를 같이 기록하여서, 통증이 평소에도 사실은 혈우병 환우분들 중에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비해 좀 현저하게 통증이 커졌을 때는 병원에 오지 않고 일단은 제 자신의 보행을 봤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지에 따라서 이거는 출혈이 맞으니 일단 빠르게 보충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디어 파이프와 오픈 CV를 활용해서 비디오 기반으로 보행 분석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추후에는 이제 출혈을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예측은 아니고, 무증상, 아까 오늘 선생님께 여쭤봤듯이 무증상 출혈에서도 보행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지금
분명 나는 오늘 통증이 없는데 지금 걸음걸이가 좀 느려진 것 같거나 아니면 그런 걸 영상으로 찍었을 때 느려졌다고 하면은 빠르게 일단 먼저 예방부터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구는요. 메디라는 어플입니다. 메디라는 이름은 메디슨 어디라고 해서 지었는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재 제약사마다 그 어플이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게 PK나 아니면은 좀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어플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맞는 약을 주사를 맞고 나서 눌렀을 때 간단하게 신호등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초록 불일 때는 괜찮을 때, 그 다음에 노란 불일 때는 제가 원래 맞는 주기에서 6시간 전, 그 다음 빨간색은 제가 맞는 주기가 지났을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를 표현하다 보면은 또한 이제 추후에 이제 더해질 기능인데 여기에 어디가 아팠는지, 지금 뭐 무릎이 언제 아팠는지 이런 것까지 적을 수 있다면은 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도 내가 이때 더 출혈이 있었다, 어디 출혈이 있었다라는 거를 선생님께 더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순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병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코엠에 있는 대표적인 그 병원 리스트를 참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병원마다 어떤 약이 구비되어 있고 어떤 약을 상시로 받을 수 있고 어떤 약은 뭐 필요시만 받을 수 있는 게 다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서울 서경지회에 있지만 강원도나 아니면 만약에 딴 지역으로 놀러 가게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어떤 병원에서 제 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구하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이 어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보여주고 그 병원을 클릭했을 때 그 병원에서 취급하는 약을 보여주는 어플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이랑 중국이랑 대만에 대한 자료는 받아놔서 이제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앞으로는 더 다른 나라 또 병원 리스트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코엠이나 재단같이 약을 받을 수 있는 병원 그 협회 위치까지 좀 같이 포함을 해서 해외 여행을 갔을 때도 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문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갤럭시만 완성이 되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심사 과정이 많이 까다롭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QR코드로 찍으면은 그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아직 저랑 대학생 둘이서 만든 어플이라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 어플도 더 많이 발전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연구를 여기서 더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행 분석과 지금 그 외 혈우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이 어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현재 위치 보행에 따라서 얼마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지 혹은 출혈이 일어났는지까지 이 어플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적어드린 거는 이제 CCS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제로 좀 초안을 써서 냈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좋게 크리스틴 영 어워즈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에 발표를 하러 갑니다. 내용은 아까 그 동일하게 2D 영상을 갖고 3D로 보행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추후에는 그걸로 출혈 예측까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앞으로도 저는 지금 석사과정 3학기지만 이제 박사도 가고 싶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산업공학과기도 하고 공학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환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우병 A 중증 이견우 환우의 배우자 문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여행하는 브이로그를 찍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저를 이렇게 먼저 모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이 배우자가 신랑이 혈우병이면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견우가 말을 진짜 안 들을 때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이걸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게 제일 힘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뭐 때릴 수도 없고. 네. 근데 뭐 저희의 처음 만남은 고등학생 때였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친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견우가 혈우병인 줄도 몰랐고 사실 혈우병이 뭔지도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견우가 며칠 동안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학교에 왔길래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야, 너 양아치냐? 왜 학교를 안 와?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서야 나 사실 아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본 견우는 학교 복도에서 막 춤을 추고 쉬는 시간 10분 동안 떡볶이를 먹겠다고 4층에 있는 교실에서부터 1층 떡볶이집까지 막 뛰어다니고 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뭘 네가 뭐가 아파? 라고 했는데 그때 막 마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온 거는 이제 혈우 환우 카드였어요. 이거. 저는 혈우병 환자입니다. 출혈 시에는 반드시 혈액 응고제를 응급 투여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 카드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며칠 동안 학교 안 보였던 것도 이제 저는 장난으로 그때 막 여기 그 주먹 여기 뼈로 여기 날개뼈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게 조금 그런 장난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으로 견우를 이렇게 툭 쳤는데 그 부분이 출혈이 조금 심하게 나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출혈 나가지고 며칠 동안 학교를 못 나온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 이후로는 견우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툭툭 치는 장난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금쪽이 행동이 치료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아주 가끔 그날이 생각이 나요. 견우가 이 혈우 환우 카드를 딱 꺼내 보이던 그 순간 이게 견이가 혈우병인 걸 알게 되기 전에 내가 많이 때려놓을 걸 하고 가끔 아주 가끔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렇게 저는 견우가 혈우병인 걸 알고 나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일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땐 제 일상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는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구두를 되게 많이 신던 사람이었는데 견우가 발목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구두를 못 신어서 같이 편한 운동화를 신게 된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하다가 견우가 갑자기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을 가는 상황들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사더라도 혈우병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사게 되었고 조금 많이 걸어야 하는 데이트를 하게 되면 계속 때때로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하고 이제 전 또 10대 때부터 계속 연애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스키장이나 여름에 하는 수상 레저 있잖아요. 빠지 같은 거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크게 몸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크게 아쉽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해보자면 그런 것들이 제 일상에서 달라지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제가 혈우병 환자가 아닌 사람을 만났다고 했다면 제 일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자기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다들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할 테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81억까지가 넘는
각자의 취향과 특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저처럼 활동적이지 않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사람인데 저처럼 짜증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그런 취향과 여러 성격, 특징들의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환경에 맞게 꼭 연인이 아니라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나 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견우가 아니라, 혈우병 환자가 아니라 그 누구를 만났어도 저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일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여자분들 밥 천천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밥을 천천히 먹는 여자친구를 배려해서 밥을 천천히 먹는 남자친구라던가, 뭐 게임하는 거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뭐 여자친구가 게임도 같이 해보고,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는 아내분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은 사람인데, 그럼 그분을 위해서 뭐 간식을 사다 준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어느 순간 뭐 나도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여자친구랑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게임을 한번 해보니까 남자친구랑 취미 공유를 하면서 대화할 거리가 늘어난 게 또 즐거울 수 있고, 아내를 위해서 간식을 사다 주기는 했지만 같이 뒹굴거리면서 집에서 데이트하는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도 좋아서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제 삶의 여러 곳에서 견우랑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배려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이 다른 분들의 삶과 그렇게 다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모두들 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지 않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거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삶과 뭐가 크게 다르지? 하면서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벌써 뭐 부부가 되어가지고 16년, 친구인 것까지 하면 18년을 함께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전히 견우는 뭐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혈우병이 뭐 어때서, 그건 내 수많은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렇게 혈우병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견우를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 혈우병이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뭐 제가 오히려 견우를 혈우병이라고 과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여행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 한번 가면은 한 10에서 15kg 정도 되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큰 가방, 무거운 가방을 제가 다 메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견우가 여행 중에 아플까봐 그래서 막 바리바리 들고 다닌 건데,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그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면 짜증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견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짐을 다 들어놓고 짜증을 내? 오히려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날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혈 나면 주사 맞으면 돼.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 저도 그때서야 딱 드는 생각이, 제 딴에는 혈우병이라 이제 배려한다고 한 행동들이 견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게다가 견우가 혈우병일 뿐이지 남자니까 저보다 힘도 세고 체력도 더 좋고 무거운 것도 더 잘 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혈우병이니까 약하니까 라고 취급하면서 견우를 오히려 차별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로는 둘이 짐을 아주 공평하게 잘 나눠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견우가 혈우병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출근하는 날이면 견우가 아플 때 출근하는 날이면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도 몇 번씩 걱정이 되고 걱정하는 마음에 전화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아픈 사람이 더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처럼 별거 아닌 일상 속에서 견우랑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만들고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공유를 많이 하면서 살다가 견우가 지치면 제가 그냥 언제든지 기댈 수 있게, 다리가 아프면 제가 부축해주고 팔이 아프면 제가 짐을 더 들어줄 수 있게, 그냥 견우가 하는 모든 일에 제가 그냥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혈우병 환우의 아내여서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있는 말은 저는 그저 견우랑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코엠의 7분의 회원들과 이달 초 3월 6일 날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타이완에 다녀온 목적은 타이완과 한국 코엠회와의 양해 각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무국에서 저와 국장 이렇게 둘이서 갔다 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완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회원총회에 좀 더 여러 인원이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제 청년회 또 코엠에 이렇게 통지를 해서 이제 그 저를 포함해서 8명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나라를 가는데 제가 피하 임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웬만해서는 평상시 출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을 혹시나 해서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통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에 한 번씩 맞으니까 그 3박 4일 갔다 오는 기간에 약 하나면 충분하겠지 하고 하나를 딱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지고 가서 그 첫날 거기서 딱 이제 숙박을 하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팔꿈치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약을 맞자니 그렇지 안 맞자니 그렇지 한데 시간이 거기서 너무 여건도 그래서 그냥 있다가 저녁 때 맞았어요. 임상할 때 그거 보통 한 15% 정도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혈액 유전자제 하나를 맞으면 어느 정도 딱 이게 그 지혈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맞았는데도 밤중에 막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서 있다가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이제 싱가포르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비행기가 한국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 진짜 한국에 오려고 이렇게 막 검색도 했는데 비행기가 없잖아요. 밤중에 이렇게 조회해서.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가는 동안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그 싱가포르 가서 바로 공항에서부터 한 20분 정도 있는 곳에 병원이 있으니까 바로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인까지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탔는데 내리기 바로 전에 이제 그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행기 내에서 갑자기 싹 지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저는 병원에 안 가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있어서 만약에 우리 회원들이 외국에 갔다가 중대한 사고가 났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아니면 오늘 만약에 오려고 귀국 비행기를 다 티켓팅을 했는데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뭐가 사고가 생겨서 하루나 이틀 연차 가는데 만약에 그때 아프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해외 갈 때 웬만하면 뭐 약은 자기 며칠 맞을 거는 가지고 가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런 것을 해외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그 해외 단체하고 교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왕래는 했었지만 왕래하는 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 환우들이 해외에 갔을 때 언제라도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있다면 코엠에서 나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그 내용이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양국 혈액병 환우와 가족 간 교류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협력하고 회원이 상대국을 방문해 의료 지원이 필요할 때 각 단체가 최선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병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자 단체에서 급할 때 그 약 하나 아니면 2번 정도 맞을 거라도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으면 우리는 엄청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혈 질환 관련 행사에 상대 단체를 초청하고 회원 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행사 참석 시 공동 프로그램 개발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과 대만을 넘어 아시아 출혈 질환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류 협력 세부 사항은 양 단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는 이렇게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 환우들이 이제 맨 처음에 대만을 선택한 이유는 아까 우리 서경 제장님도 말씀하셨죠. 대만 가면 웬만한 데 관광지 가면은요. 그 중국어보다 한국어 말씀이 우리나라 말이 더 많이 들려요. 그리고 뭐 김치, 치즈 들리는 거는 보통이고요. 식당 가면은 뭐 건배, 뭐 화이팅 뭐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들리는 데가 대만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는 데가 그 대만이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도 많이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만약에 대만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면 우리 지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코엠의 사무국으로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그럼 그쪽으로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처방할 수 있도록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사무국에서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해외에 가셨는데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이런 아프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대만에 갔었고요. 대만을 보니까 그 HAT라는 그 타이완에 있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완에 있는 단체는 의료진과 그리고 환자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그 되어 있는 단체고 또 그 중협이라고도 하는데 타이난 이 아래 지역에도 보면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THS라고 해서 환자들이 우선해서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타이완 하면 우리나라 그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로 그래도 잘 살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도 높고 치료 상황도 제일 좋겠지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등록 환자가 1,700명 정도 되는데 비용 그 1년 예산이 2,2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환자 수 대비하면은 결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지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금액이라든가 정부 지원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정부 지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많은 것만큼 제약사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한 10개 정도 제약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10개 정도 제약사에서 되게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행사할 때는 우리는 한국 코엠에 이런 행사 때 이제 뭐 교류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외국의 대표들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회원총회라고 해서 이렇게 총회 때 이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90세가 넘으신 그 심 교수님이 그 강연하는 것도 있었고 후에인 박사님이 강연하는 것도 있었고 뭐 행사하는 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참여하고 또 이제 우리하고 시스템이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내가 만약에 뭐 이게 인하대든 연대든 강동이든 병원을 선택해서 약을 맞고 싶은 거 맞을 수가 있지만 타이완 사람들은 만약에 인하대는 만약에 A라는 약, 강동 경희대는 B라는 약,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C라는 약을 각각 입찰제로 제약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약은 그 병원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바꾸려면 병원을 바꿔야 된다. 만약에 내가 A라는 교수님이 뭐 팔꿈치 수술을 잘해서 내가 그 병원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 그 약이 없으면은 또 이제 병원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더 낫지만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여러 가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성, 열의 그런 것은 우리와 못지않게 또 많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나라 이렇게 접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 중에서도 타이완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비슷한 게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감 갖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서도 가서 같이 교류하면서 또 마침 그 전 이사장이, 거기는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 그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장이 임기가 6년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이 이제 선출되었는데, 전임 이사장은 거기 이제 감사로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 일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이렇게 선출되었지만 한국 코에메와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뭐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어떤 분이 그쪽에서 이제 그 지도자 뭐 이사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좋은 제도,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도 보내드리고 해서 이게 나중에 그 결국은 우리 모든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